반갑습니다. 통계학과 조영석 교수입니다. 전공이 통계학인데 여기 와서 발표하는 게 맞는지 처음에 요청받았을 때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국회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덕에 처음으로 제가 국회도 한번 가보고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통계 전문가로서 이제 일단은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그러면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라고스라는 것도 알게 됐고 회의록 빅데이터가 제공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었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할 때 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까 안 될까 그게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 들어봐 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란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또 불쌍한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도서관을 한번 다 검색해봐라. 공공기관부터 해서 메이저급 대학의 도서관을 검색해서 특이사항이 있는 걸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또 저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아라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라고스를 보고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통계학적으로 시각화를 어떻게 자료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까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다 둘러봤는데 그래도 뭐냐면 좀 특색 있는 게 한 4군데 있어가지고 잠시 소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세대 도서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내용이구나. 이래서 이제 이런 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뭘 좀 해봐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연세대학을 안 나와가지고 아이디가 없어가 그 다음 거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런까지 이제 심지어 말하면 토픽 모델링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 기관 논문 비교 분석에 보면 카이스트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하고 있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제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일반 도서관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이제 논문 분석 요 도서관에서도 뭐냐면 과학기술원 연합도서관에서도 뭐냐면은 이런 키워드를 논문 키워드를 해주는 걸 내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수리과학과를 클릭하니까 요와 같은 정보들이 나왔고요. 또 이제 뭐냐면은 키워드 트렌드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대학원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대학원을 이제 클릭하니까 이게 주로 이제 딥러닝에 대한 어도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서관 정보나라인데요. 뭐 그때 했을 때가 이제 6월 달이라 가지고 월별 이제 다양한 이제 어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로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아라고스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인들이 사실 아라고스를 잘 모르고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도서관에 가서 국회 도서관은 잘하니까 키워드 검색에 들어갔는데 아라고스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저희들 방문했을 때 이 사이트를 이 내용들을 소개하더라고요.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이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잘 모른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니겠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이런 것은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뭐 안 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저희들이 처음 했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했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SNS는 지금 뭐냐면 워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뉴스 데이터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뭐 쭉 읽어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또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전달할 때 이제 시각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딱 보고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렇게 제공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건 뭐 별건 아닌데요. 저희 통계하는 사람에서 보면은 이제 단어가 좀 그냥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연관어 빈도수인데 이게 빈도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연간의 개수 표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97개를 보여주겠다는 거고 옆으로 쭉 움직이면은 한 개부터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간호 빈도수가 아니고 연간호 표시 개수가 아닌가, 뭐 이런 건 사소한 거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사실 이건 이제 이런 작업들은 한번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이제 체크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뿌려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워드 클라우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또 영어도 쓰고 한자도 쓰잖아요. 그리고 한글도 쓰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도시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할 때는 다른 거로 보거든요. 다른 단어로 보니까 빈도를 다르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지고 각자 이렇게 빈도를 내더라고요. 뭐 한번 이렇게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일일이 하면 되지만은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뿌려줄 때는 이런 처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자동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세 문서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데 좀 여기 이제 뭐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날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정이 분석은 한 달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치니까 이제 이렇게 빈도가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빈도만 읽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들은 먼저 좀 감정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 기사 건수가 많은 건 좋은데 그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기사가 많은 게 좋잖아요. 부정적인 것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정보로서 제시하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안점은 이제 문제점은 이런 건데 뭐 좀 간단한 거고요.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이제 뭐냐면은 저런 걸 하면서 시각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고요. 통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각화를 시킬 때 통계의 기본 이제 대표가 뭐냐면 중심 척도하고 흩어진 척도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각화를 시켜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안했는 게 이제 특허 출원도 했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데요. 이거는 뭐 이번에 이제 출원을 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여기 X축은 뭐냐면 여기 폭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는 전체에서 이제 뭐냐면은 전체 기사 건수가 다를 경우에 이제 폭을 다르겠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 지금 아까 보면은 한 달이가 똑같이 했는데 이거 폭을 다르게 해가지고 비율 조절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주에 기사가 많았다는 건 이야기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 했고 긍정과 이제 부정이 있는데 긍정에 대해서 이제 5개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부정도 이렇게 해가서 하면 셋째 주에 기사 건수는 많았는데 보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았었구나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특허 출원을 했고요. 원래 했습니다. 원래 했고. 근데 좀 모양은 좀 안 예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디자인과 교수하고 합의해서 좀 예쁘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같이 공동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다면 두 국회의원이 예를 든다면 이렇게 아마 비교한다면은 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A, B를 비교했을 때 이제 뭐냐면 B 국회의원이 이제 뭐냐면은 첫째 주에 굉장히 기사 건수가 많았고 긍정의 기사가 많았다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비교 분석 아르고스의 비교 분석도 있던데요. 그냥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렇게 해가지고 아마 좀 매끄럽게 해도 되고요. 그래 하더라도 또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뭐냐면은 제목도 이렇게 보여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긍정과 부정 단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링크를 시키면 군산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단어 사전에서 점수를 나눠주거든요. 그게 이제 긍정 중에서도 마이너스 2점과 플러스 2점 아무 의미가 없는 0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지금 마이너스 2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A 국회의원은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건 사실 마이너스 2점 받아야 되죠.
그런데 A 국회의원이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작업을 하게 되면은 A 국회의원은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 단어도 마이너스 2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문장 하나 읽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양이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야 된다면 이 부분을 앞으로 그러면 뭐 주장했다 또는 뭐냐면은 제안했다. 불법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제안했는 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점을 받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문장을 보고 정리를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단어 안에서 주장이나 제안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하는 어떤 뭐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불행한 마이너스 2점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런 이제 연관어 비교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거 아라고스에 제공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A 국회의원과 B 국회의원이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이제 키워드가 가장 많은 이제 6개를 해가지고 5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5개, 7개 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이걸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A 국회의원과 B 국회의원 상태, 피해자, 사건, 경찰, 범행을 많이 이제 언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다음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빈도도 나옵니다. 빈도 건수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A와 B가 뭐냐면은 연관어 수를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악해같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뭐 엑셀에 있는데 뭐 레이더 차트 같은 거 많거든요. 요 데이터를 그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 레이더 차트는 엑셀에 다 제공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안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공하는 게 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런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이건 너무 밋밋해가지고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아마 제안한다면은 뭐 피해자인 경우에 보면 피해자 범행 또는 경찰 같은 경우에 A 국회의원이 B 국회의원이 더 많은 2배 정도를 언급했다. 반대로 뭐냐면 상태라든지 사건은 반대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시각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뭐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다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제공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요것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통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관성 분석이라는 걸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A와 B가 이제 동시에 나왔을 경우하고 요건 조건 방열인데 요거 좀 아마 문과 쪽으로 계시는 분 이게 조건 방열이 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언제 했냐면 연관성 분석은 이제 월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기저귀를 사면서도 맥주를 사더라는 게 분석이 됐거든요. 월마트에. 그래 보면은 그래 왜 그럴까를 이제 했는데 어떤 학자마다 말이 다르더라고. 얼마 전에 TV 방송에도 나와서 수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사느냐 이게 원인이 뭘까 했는데 뭐 그분은 말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저귀를 갈다가 뭐 맥주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시장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마트를 갈 때 옛날에는 사실은 남자가 마트 안 갔잖아요. 지금 마트를 같이 가기 때문에 기저귀 사면서 내 맥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그러면 자 기저귀를 사고 맥주를 사면 어디다가 이제 진열을 할 것이냐. 누구는 같이 붙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어차피 맥주 사러 갈 거니까 띄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가다가 뭡니까?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조건부 확률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A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B가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계산해놨는 게 다르다는 거는 이제 여기는 교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B가 일어났다는 조건에 A 확률과 A가 일어났다는 B 확률은 이제 교집합이 성립 안 되고 교집합이 성립되면 사실 서로 독립이라고 우리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저는 어디다 접목시키냐면 야구 혹시 아시죠? 야구는 이제 9명의 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위에 거는 보면은 이제 뭐냐 지지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야구는 뭐 홈런은 혼자 점수 내지만은 다른 경우는 다른 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 선수를 열 때 궁합이 잘 맞는 선수를 9명이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도 안타 칠 때 그날도 이 사람도 같이 안타를 치는 그래야지만 야구는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저거를 이제 지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 검색을 해보거나 서점에서 검색 키워드 도서 검색을 하면 연관 도서가 막 뜨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책도 산 사람이 이 책도 사더라. 그래서 옆에 띄워주잖아요, 그죠? 연관어 검색하듯이. 그래 동시에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9명 중에 A, B 선수를 제가 이제 선택했어요. 이 두 친구가 확률이 높구나. 동시에 이제 되는 경우가 많구나. 그런데 자, A 선수와 B 선수를 타순을 짜야 되잖아요. 누구를 앞에 두고 누구를 뒤에 두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냐면은 B가 안타 쳤다는 조건하에 A 확률과 A가 안타 쳤다는 조건하에 B에 비교해가지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뒤에 넣는 게 유리하죠. 이 사람이 안타 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반드시 안타 친 다음에 이 사람을 뒤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건부 확률로 이제 하고, 저도 이제 저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했는 목적은 사실은 스포츠 토토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야구라는 것은 이제 선발 투수 예고제고 선수가 예고되니까 점수를 승패를 예측해가지고 토토를 잘하면은 좀 될까 싶어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게 제가 또 제시했는 게 저 신뢰도도 점수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조정해보자 이래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했고, 또 여러분 하면 이제 어드 클라우드라는 문장 속에서 어떤 언어가 어떻게 된다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요. 이제 시계열 연관성 분석도 있거든요. 예를 가지고 질병이 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고혈압이 먼저 오고 당뇨가 오는지, 당뇨가 오고 나서 고혈압이 오는지 이런 게 이제 되게 분석을 한다면은 다음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연관성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분석했을 때 굉장히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데 이쪽에 어드 클라우드에서 과연 가치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뭐 설명드리고 확률이 다르다는 거 설명드리고, 요게 이제 저희들이 특허를 냈는 건데요. 이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받아들일 때 어떤가 이러는데요. 사실 일단 설명드리면은 A 국회는 B 국회는 크기가 다르죠. 크기는 빈도수입니다. 빈도수.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뭐냐면은 기사에서 A 국회는 많이 언급됐다고 바로 판단이 되죠. 그러고 이제 뭐냐면 하살표 굵기가 다르죠. 하살표 굵기가죠. 다르잖아요. 거기는 이제 두 사람 다 동시에 언급되는 양이 많은 경우 하살표를 크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지도죠. 그죠? 지지도.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굵기가 이제 이게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A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가장 많이 이제 동시에 언급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하살표가 1로도 갈 수 있고 1로도 갈 수 있는데 1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하는 신뢰도입니다. 조건 확률이 당대표가 언급됐다는 조건하에 A 국회의원이 언급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반대는 아니죠. 그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두 사람이 언급되는 게 있었고, 이게 당대표가 하고 학습 일로 갔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면 일로 가거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허 출연을 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각하는 거 많은 정보를 보여주자는 거. 물론 지금 단어 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래 동그라미가 크고 적고가, 여러분 워터클라우드 하면 글자 크잖아요. 그죠? 그런 건 되는데 이제 연관성까지 해가지고 연관성 분석까지 해가지고 하살표까지 해가지고 제공해주면은 이 세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시각화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사람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하살표를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을 붙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해한다면 금방 아마 정보로서는 되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 말까요? 한 번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각화 알고리즘을 짜야 돼. 뭐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거 특허 출연 나오면 누군가가 또 보더라고요. 기업에서 보고 또 연락도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또 조금 연구비도 좀 받고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출연은 했는데 등록은 사실 아시죠? 출연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등록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또 연구비 계속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일단 등록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국회 1호 빅데이터인데요. 이것도 그때 가서 제가 알았고요. 보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회의록이 나와 있고 건수가 있는데, 요거 모 국회의원을 제가 여기 국회의원을 검색했는 건데 지웠습니다. A 국회의원을 검색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우리 통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21대 225거든요. 이게 225가 의미하는 걸 몰라요. 이 중심도 모르고 흩어진 적도 모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애들이 이제 시험을 두 명의 애가 상동인데 예를 들어 학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을 치고 왔어요. 한 명은 90점 맞았고 한 명은 7점 맞았어요. 야, 90점 너 잘했구나. 너 오늘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게 70점 너는 집에 가 이렇게 했어요. 방에 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시험은 0점에서 100점이라는 레인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레인지 최대도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저 225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70점 맞은 애가 방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 했는데. 90점 맞은 애는 내가 우리 반 다 100점인데 내 혼자 90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표가 중심 척도하고 흩어진 척도를 안 보여주면은 저게 상대적으로 어떤 크기인지를 모르잖아요. 아마 어쩌면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게 만일 상대적인 크기를 보여줬다면은 비교 분석이 되잖아요. 저는 사실 비교 분석 당하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이건 그냥 그 자료를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했을 때 이제 뭐냐면은 전체 회의록수가 보니까 갈수록 뭐 이렇게 19대가 이렇게 좀 뭐 27% 좀 많이 했다. 여기하고 비슷하게 했다고 되고 전체 국회의원 수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 보니까 좀 19대 때는 조금 많이 했구나. 이 정도는 비교가 되는데 이래도 뭐냐면은 어떤 상대적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한번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상자 그림이라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그림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300명 걸 가상으로 찍었습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가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상자 그림이라는 건 중심 척도도 보여주고 흩어진 척도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이 뭐냐면 19대는 엄청나게 대단한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비교 분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제 상자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1, 4분위 쓰고 2, 4분위 쓰고 3, 4분위 쓰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 통계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 사람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여튼 뭐 위에 있으니까 많이 했다는 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300명 거를 다를 가지고 해가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상대적인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간단한 게 또 그냥 뭐냐면은 이렇게 뿌리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점도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 색깔은 이제 평균이거든요. 평균이고 이렇게 흩어져 있고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제공해주면 아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죠?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여자 건수라든지 발언 건수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회의록 길이도 있더라고요. 요 길이도 있고 이런 것도 발언자 수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렇게 워드 클라우드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 또 어떨까 생각을 또 해보고 있거든요. 한번 도움이 된다면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상자 그림은 다 제한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한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제 뭐 데이터는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학생들 시켜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네트워크 분석이 없느냐 논문 검색을 다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검색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한규 교수, 부산대 교수님이신데요. 18년도에 이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뭐 여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두 친구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회의록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또 댓글로 가지고도 이런 기법을 쓰거든요. 이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기법대로 알고리즘 짜면 되고 R 패키지에서는 다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론 게시판에서 스타나라가 글을 올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무적 LG 오지안이가 계속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주고받았던 것을 아이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누가 댓글을 많이 달고 왔다 갔다 했는지를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시각화 시켜봤습니다. 시각화 시키니까 이와 같은 이제 결론으로 나오거든. 이런 것도 아마 그냥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렇게 제공해주면은 두 사람이 누가 논쟁이 많았는지 이런 게 하는 게 더 시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급하겠습니까? 어제 좀 학술 활동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빨리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하는 건 다 했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뭐 질문. 질문은 두 교수님 발표도 하고. 아 그렇게 합니까?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좋은 강연과 그리고 제안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경력 중에 국회 도서관 경력이 빠졌는데 그 첫 입문을 국회 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하고 학문의 첫걸음이 국회 도서관이었는데 요즘도 국회 도서관 자료를 가지고 또 먹고 산다고 뭐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오늘 국회 회의록 가지고요. 이 정치학자들이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의록 데이터를 과거에 이제 이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기 전에 복사 잔뜩 해서 줄 그어가면서 보던 시절 논문 썼던 기억과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 텍스트 파일이 제공되면서 이 분석의 기법이 얼마나 다양해졌는가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정치학자가 보는 회의록 시스템의 변화와 연구 지형의 변화 그리고 전망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입법 활동의 총체적 기록이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중추적 의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행정부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쭉 살펴왔는데 속기록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를 언젠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가령 실미도 사건이 터졌을 때 행정부에서는 이런 논의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를 했는가. 이게 되게 흥미로운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의 골관이 되는 뭐 헌법 개정안들이 만들어질 때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쟁점이 돼서 논의를 시작했던가. 토지개혁이 이루어질 때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의원들이 다투었던가. 그 가운데 지주계급의 의원과 소장농 출신의 의원들은 어떤 논점들이 있었던가. 이게 무지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왕조실록이 온라인 서비스가 되면서 이게 정말 잘 돼 있는 것이고 뭐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러면서 학자들이 저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을 AI한테 읽혀서 이 세종이라면은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자의 부활, 역사의 부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속기록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속기록의 뭐 원칙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 회의는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서 보도의 자유, 회의록 배부의 자유 뭐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고 속기 방법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데 역시 이제 이 속기록이라고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활용의 의미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방점은 이 대목에 관한 공부, 논의가 더 열심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국회 이 연구 과제를 하나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활용도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라는 얘기였는데 이 관리 체계가 되게 분절화되어 있다. 그래서 의사국에 속기 시스템 등재가 돼 있고 또 국회 방송에서 영상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국회 도서관에서 텍스트 파일을 제공한달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제공해 줄 수 없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활용도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저거 읽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오른쪽 속기록들이. 그래서 이제 저것을 빨리빨리 이제 지금 국회 도서관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본회의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상임 이상에서도 뭐 민주화 이후 데이터들은 많은 부분 지금 이제 텍스트 파일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빨리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세 번째, 다양성과 정보 제공을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별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정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연결이 돼서 이분에 관한 정보와도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활용도 제고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생산과 유통을 좀 이원화해서 하나의 기관, 특히 도서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니셔티브를 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속기록을 그동안에 어떻게 활용들 해왔는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구 논문, 학위 논문으로 회의록 서비스 개선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국회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죠, 여기에는. 그래서 과거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로서의 뭐 회의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제 이게 2005년도 초기 단계들이죠. 그 이후에 국회의원 기록 관리 방안,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비공개 회의나 불게재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특히 요즘은 이제 그 PDF 파일 또는 뭐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잘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관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학위 논문들을 통해서 회의록 관리 체계랄지 또 비공개 회의의 공개 개선 방안들 또 그다음에 주요국의 영국의 한사들랄지 등등 뭐 회의록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와의 비교 그래서 발전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런 겁니다. 회의록을 활용한 연구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일어학을 하시는 분 인문학 말고 일어학을 하시는 분들은 은하학적으로 일본의 회의록들을 살피면서 의회가 요즘 우리는 막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의회에는 고급진 말을 통해서 상대를 이 품위 있게 공격하고 이런 게 되게 전통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 이따스 개의 뭐 겸양어를 사용하는 실태가 어떻게 되냐. 정말 완곡하게 말을 어떻게 표현들을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언어학적 소재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학자와 행정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회의록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복지 정치로의 전환 과정에서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의원들이 어떠한 논쟁을 벌여서 이러한 법안들이 이루어지게 됐냐라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된달지 또는 복지 정치의 이른바 연결망 아까 정석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의원들이 서로 입법 발의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오늘날은 근데 과거는 이제 저런 걸 다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다음에 의회에서의 발언 과정에서의 상호 네트워크들을 파악하는 연구 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 담론에 관한 연구. 저도 이게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의 분석인데 기후변화 특별위원회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 법안을 심의하는 그 권한을 특위에다 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분석은 사실은 이게 텍스트 파일이 없으니까요. 복사 다 해서 그걸 이제 하이라이트 쳐가면서 열심히 읽어 나가고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환경위원회, 환노위원회, 그다음에 산업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심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뭐 속기록을 이 돋보기 끼고 앉아서 줄 걷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상당히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political dynamics입니다. political process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령 뭐 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은 이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이게 이제 뭐 가령 이 상권 분립 체계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대결 구도로서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여야 대결 구도가 돼 있더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을 속기록을 통해서 살펴본다든지 또 뭐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청문회 회의록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특징들을 보이느냐.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정치학적 이론들을 회의록을 통해서 입증하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 텍스트 파일들이 나오고 지금 국회에서 빅데이터 서비스, 도서관에서 하는 서비스 이전 전 단계였다면 이제 이후 의 경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고용 정책의 프레임을 연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연구한 것은 저기 20대 국회 전반기에 복지위에서 적어도 의원들 간의 갈등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뒤에 이제 몇 가지 그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뭐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간의 생각의 차이, 또 남성 의원과 여성 의원 간의 생각의 차이, 또 의료계 경험이 있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간의 차이, 뭐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그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국회 정책 의제 이념 성향 분석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6대, 17대, 18대, 19대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들춰봤을 때 주요 텍스트를 뽑아보니까 키워드가 가령 성장 또는 분배 어디에 방점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그러한 크기의 차이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것을 연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제공되면서 얻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아까 우리 회의 초두에 도서관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령 국회 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가 지금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원문을, 속기록의 원문을 발언자, 뭐 키워드 이런 걸로 쉽게 검색을 하고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작년 9월부터 이제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주요 기능들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검색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언 내용 분석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제공이 된다. 물론 이제 이것은 앞에 조영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견 이걸 전체 읽지 않더라도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화형 발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발언 정보와 관련된 이스니를 통한 뭐 본인 식별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추출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분석 가능한 준비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이게 오픈 API 한국 국가학술정보 시스템에도 이제 입법정보 속에서 회의록들을 동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 이제 입법부에서도 이 정보를 오픈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뭐 유형별 토픽들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흥미로운 겁니다. 이렇게 당선 구분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뭐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어떤 논지가 지금 핫 이슈가 됐냐고 이제 발언의 비중들이 쭉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라. 반면 지역구 의원과는 어떤 차이들을 보이고 있느냐. 그다음 성별 뭐 남성 의원, 여성 의원. 뒤에 이제 다시 제가 전체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뭐 여성 의원들 되게 합당제를 하고 많이 충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성 의원들이 많이 와서 의회가 달라지냐,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 의제들이 의회에서 많이 다뤄지고 그게 입법화되더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는 실질적 대표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심의 과정 또는 법안 발의와 의결의 전 단계에 있어서 여성 아젠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요거 이제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직능 대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 있겠다. 여기 지금 19대 국회 전 상임위원회를 다 훑어서 한번 해봤는데 이제 요 가운데 점선이 있는데 왼쪽 편은 남성들이 좀 우세를 보이는 아젠다들입니다. 저쪽 왼쪽이 지금 점이 찍혀 있는 아젠다들은 여성들이 강세를 보이는 아젠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토픽을 뭐 한 21가 추출이 됐는데 전체 상임위원회 중에서 특히 뭐 저기 토픽 뭐 육아 그렇죠? 아동 이런 문제, 보육 문제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하게 나오는 것이죠. 요거는 뭐 기존의 연구에서도 여성 강세 아젠다입니다. 여성 고유의 아젠다, 교육, 복지, 뭐 보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학위 또는 뭐 이런 거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인사청문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해보니까 과거의 전통적 여성 강세 아젠다를 넘어서서 이제 그 인사청문 또는 예산 결산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남성들보다 더욱더 경쟁력을 갖춘 그런 모양새가 국회 심의 과정에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육아와 관련된 건데 19대 국회 전 과정을 통해서 밑에는 이제 시기적 변화죠. 그 다음에 이제 토픽 비율들인데 빨간색이 여성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 가운데 점수는 세월호 사건을 더미로 넣어둔 건데 이제 안전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어떤 변화들이 보이느냐 이걸 보려고 이제 그 중간 변수를 하나 넣었는데 역시 안전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성 의원들이 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게 그 전에 이런 게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제가 19대 국회를 보니까 여성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이 컨퍼메이션 히어링이라고 하죠. 그 과정 전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여성 고유의 아젠다가 있다 이런 이제 가설이었고 그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는데 이제 보니까 또 다른 영역에서 여성들이 의회 심의 과정을 주도해 나가더라라는 것을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 다 소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인사청문회 또는 예산결산 심의에서 미세하지만 매우 강한 남성들보다 활발한 심의 과정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노조 문제라 했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조금 뭐라 그럽니까 이 자본가 그룹보다 오히려 노동 세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여성들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요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요. 이런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들을 쉽게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한 대를 통해서 보건복지의 주요 키워드들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지만 이 하나 자체가 이제 하나의 논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빅데이터가 가져온 연구의 지평의 확장 뭐 이런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빨리 끝내려고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 그럼 회의록 분석이 가져올 우리의 학문적인 미래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정치학 영역에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투입과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죠. 의원들이 법안의 발의 과정 이런 것을 이제 투입이라고 한다면은 표결이 돼서 법률로서 탄생하는 과정, 이걸 산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전환 과정, 이 과정은 그동안에 블랙박스였어요. 열성적인 학자들이 이제 이 돋보기 쓰고 주요 키워드를 살피면서 이게 진보적인 이념이냐 보수적 이념이냐 이런 거 그것도 짧은 범위만 가지고 연구를 했을 따름이지, 그러나 통째로 한 대를 분석한다 할지 이러한 전환 과정, 요 블랙박스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령 뭐 남성 의원, 여성 의원들이 여성 의제와 관련된 법안을 몇 건을 발의를 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의안 정보에 나오는 그 집합 자료만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여성 아젠다에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하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법안으로 가결되는 비율들은 얼마냐? 이제 투입과 산출만 봤던 것이요. 그게 이제 제일 손쉬운 자료의 뭐 접근의 한계지. 근데 이제는 이 전환 과정의 심의 과정의 전 과정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동안에 못했던 것이 이 지금 국회 도서관이 만들어주는 그 빅데이터 시스템, 이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이제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돼버렸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의원별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 간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회기별, 그럼 뭐 16대 국회, 17대 국회, 18대 국회, 20대 국회 시계열적 분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뿐만이 아니고 이제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제 기존에 의원들 양적 지표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안이 예전에 16대 국회 2,000건 정도의 전체 발의 건수였는데 17대 국회에 7,500건, 그 다음에 18대 국회에 10,000 몇천 건, 뭐 지금 뭐 한 3만 건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전때 국회 그 임기 만료 폐기된 법률 전부 리사이클을 해서 다 올려버리고 이 숫자 경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의원이 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 어떠한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긁어주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속기록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샅샅이 보여줄 수 있다.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질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참여연대 등등에서 의정 평가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 국정감사장에 이제 그 학생들 파견해서 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심층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 이제 이 국회 회의록 빅데이터화 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 돼갑니까? 뭔가 시간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렇군요. 뒤에 서서 보여주니까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기 정치학의 새로운 자료로서의 기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령 얼마 전에 제가 운경 이재영 의원, 이분은 재헌 의회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재영 발언을 전부 하나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이재영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키워드를 뭘 삼아 왔는지, 이 인간의 이재영에 대한 정기 정치학이 다 나오는 거죠. 이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통해서 그쪽에서 만드는 이재용 홍보 팜플렛들을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한 것들. 세 번째, 그다음에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분석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자 네트워크, 정당별, 의원별, 뭐 핵심 아젠다, 토픽의 차이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뭐 양적 지표 위주의 국회를 바라보던 것이 이제 질적 지표 위주로 또 요 전환 과정에 관한 내용들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앞으로 그 연구 영역은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